예,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융합에너지공학과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KU키스트 융합대학원에 있는 고려대학교 이승우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나노옵틱스입니다. 나노옵틱스 연구예요. 특히 이제 나노옵틱스를 이용해서 어떤 이론적으로 어떤 구조가 됐을 때 극한의 자연계에서 얻어낼 수 없는 극한의 물성을 얻어낼 수 있는지 설계를 하고 그를 이제 실험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건데요. 특히 이 콜로이드라고 하는 나노 입자 혹은 이제 공기 중이나 유체에 떠 있는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이 나노 옵틱스를 이론적으로 실험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나노 옵틱스는 전통적으로 반도체 공정인 리소그래피 기반에서 많은 연구들이 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약간은 비전통적인 방식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톡 제목은 콜로이덜 나노 옵틱스라고 붙였고요. 자, 저희가 이제 익숙한 어떤 파동, 빛이라는 게 이렇게 오게 되고 가운데에 이렇게 산란을 시킬 수 있는 나노 입자가 되면 오는 구면파가 산란돼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전에 렐리랑 그 미에 의해서 잘 해석이 되어 왔고요. 근데 이제 입자가 여러 개 있다고 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만 있다고 치면 요 입자 하나하나에서 지금 보시는 게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다이폴이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산란을 시키고 그 산란된 빛들끼리 보시는 것처럼 또 간섭을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자들이 하나 개별적으로 다이폴라 오실레이션을 해서 산란을 시키는 거 기반한 어떤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볼 수도 있고 입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산란의 경향들이 서로 중첩이 되면서 또 다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컬하게 어떤 빛의 산란 기반에서 입자가 있을 때 빛과 물질 상호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 과연 이렇게 나노 입자들이 어레이로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시는 것처럼 구면파로 지금 런칭이 돼서 가고 있는 빛들이 평면파스럽게 그쵸 쭉 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하나가 혹은 몇 개가 개별적으로 로컬하게 빛에 어떤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입자가 이렇게 어레이로 넓게 있으면은 컬렉티브하게 즉 집단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빛의 어떤 제어 가능성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블루 웨이브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집단적으로 어떤 컬렉티브한 모션을 일으킬 때 이 격자들, 레티스들이 갖고 있는 시메트리 중요성에 대해서 이 네더 분이 이제 예전에 이미 예측을 했었죠. 사실 이러한 원리에 기반해 가지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메타 머티리얼 혹은 메타 표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산란체들을 잘 디자인을 하고 얘네들을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 어떤 공간 안에 가둬놓게 되면 얘네들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로컬 혹은 컬렉티브한 모션을 빛과 물질 사이 상호작용에서 유도가 할 수 있고 이로부터 우리가 자연계에서는 제어가 어려운 극한의 광학 물성을 잘 디자인을 해보자.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 메타 표면, 메타 머티리얼의 목표이거든요. 요거는 전통적으로 앞서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공정, 리소그래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구조 굉장히 예쁘죠? 여기 하나하나들이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산란체 입자들, 나노 입자들이 되는 거고, 나노 입자의 어떤 위치, 그 다음에 배양에 따라 가지고 입사되는 파의 어떤 로컬,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는 컬렉티브 모션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연계에서 얻어내기 어려운 극한의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얻어내고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나노 입자들을 잘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고도의 리소그래피 방법이 요구가 되고요. 대개 대학 레벨에서 연구실에서는 이빔 리소그래피, EBL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좀 고해상도의 포토리소그래피도 어느 정도 어세스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칸크나 NNFC 같은 그 수원과 대전에 있는 국가 나노팹 시설에서는 DUV 리소그래피 옵션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를 통해서 보다 라지 스케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최근에 어떤 포토리소그래피의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고 할 수 있는 EUV 리소그래피로도 당연히 제작이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리소그래피를 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정리를 제가 해놓은 것처럼 굉장히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합니다. 가령 이제 그 레벨의 클린룸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스케일러블하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인치 스케일, 4인치, 8인치, 12인치 웨이퍼 스케일로 우리가 간다고 하면 공정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는 문제가 또 생기죠. 그리고 EBL이든 EUV든 DUV 리소그래피든 사실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제한된 리소스 환경에서만 저희가 공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어세스먼트가 제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학 레벨에서 일반 랩스키에서는 이런 스트럭처 공정하는 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이 하버드에 있는 페데리코 케페소 교수님이 이제 이 메타 서페이스 분야의 이제 파운딩 파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 메타 표면 연구를 상당히 높은 자유도로 잘 해내실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당시 요 메타 표면이 런칭이 됐던 시작이 됐던 게 2010년 11년 요때거든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EUV를 굉장히 20억 정도 되는 EUV에 대한 어세스가 가능한 학교가 전 세계에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버드의 그 고든 맥케이 건물 밑에 있는 그 CNS라고 센터 포 나노 사이언스라는 곳에 굉장히 좋은 EBL 장비들 그리고 필요한 증착 장비, 예측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그 CNS 센터 위에 페데리코 케페소 교수 연구실이 있습니다. 거기 CNS가 지하에 있는데 고든 맥케이 건물 지하에 있는데 페데리코 케페소 랩은 1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세스가 굉장히 쉬웠고 높은 수준의 팹의 어세스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쉽게 높은 자유도로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극한의 물성을 잘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어떤 리소그래피 없이 물에 둥둥 떠 있는 화학적으로 잘 합성되어 있는 나노 입자를 쓰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노 입자에 대한 합성법, 이 나노 입자가 유체에 잘 분산이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거를 이제 나노 입자 또는 콜로이드라고 부릅니다. 이 물에 있을 때 이렇게 브라우니한 모션을 하죠. 그 분산된 용액에 있는 분자들이 나노 입자들을 열 에너지를 받아 잘 쳐서 이렇게 잘 움직이게 하는 얘는 일종의 페인트 재료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널리 있는 거죠. 그리고 화학 합성법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메탈이나 세라믹이나 나노 그 금속 세라믹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 같은 유기물로도 굉장히 잘 합성을 할 수 있거든요. 고퀄리티로. 그리고 입자 하나하나가 좋은 공진기 레저네이터 역할을 해서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빛의 산란 효과를 잘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널리 있기 때문에 그 어세스가 상당히 편하고 그 다음에 이들은 리소그래피 없이 자기 스스로 구조화되는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잘 활용하면 어떤 극한의 광학물성을 잘 유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다 넓은 광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콜로이드냐?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합성이 이제는 많이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대학원에 입학했던 게 2005년도이고 벌써 연구한 지 한 18년 됐는데 나노 입자 합성은 제가 14년, 15년 전까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14년도에 이제 교수 임용이 됐는데 그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15년부터 학생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합성을 저희 연구실에서 했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금나노 입자를 모양을 다양하게 스피어, 옥타헤드랄, 육면체
육면체, 팔면체 이런 입자들을 모양을 굉장히 잘 제어를 하면서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입자들의 균일도는 입자 하나에서 나오는 아까 보여드렸던 다이폴라 오실레이션, 공진에 의한 오실레이션에 산란되는 컬러를 보면 되는데 대단히 균일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쪽에 익스퍼티가 없었던 저희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한 2, 3년 만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합성법이 잘 알려져 있고 잘 모디피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어떤 산란체들 오실레이션에 기반한 다이폴 오실레이션에 기반한 산란 효과 그로부터 어떤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닛으로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금속 입자만 그런 거냐? 아닙니다. 그 세라믹이나 고분자나 그리고 이제 굴절률이 비교적 큰 반도체 입자들 실리콘이나 셀레늄 지금 보여드린 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합성한 셀레늄 입자인데요. 이들은 보통 뭐 실리카 같은 세라믹의 굴절률이 2보다 낮은데 얘네들은 한 2.5에서 4 정도 되고 굴절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굴절률이 낮은 입자에서 산란에 의한 모드 나오는 것보다 보다 다양한 모드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분자나 실리카 같은 세라믹 같은 입자들은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굴절률이 낮아서 일렉트릭 다이폴라 레저넌스만 합니다. 오실레이션만 하는데 이 실리콘이나 셀레늄 같은 입자들이 나오면은 마그네틱 다이폴라 레저넌스도 하고요. 요거 EQ는 일렉트릭 쿼드로폴이거든요. 폴이 4개. 빛이 이렇게 전기장이 오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뉘게 되고 빛은 파동 형태로 오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하죠. 이거를 하모닉 오실레이션, 조화 진동, 뭐 다이폴라 레저넌스, 레저넌트 하모닉 오실레이션 뭐 여러 용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떨리면서 빛을 산란하게 되고 하나 있으면 로컬하게 이제 리스폰스가 나오는데 여러 개 모여 있으면 컬렉티브하게 나오고 물질 전체에서 어떤 앙상블러 프로퍼티를 극한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다이폴, ED, 일렉트릭 다이폴, MD, 마그네틱 다이폴이고 EQ는 폴이 4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필드가 걸리는 게 조금 바뀌죠. 노드가 여기는 2개 이렇게 나오는데 노드가 이렇게 4개 나오죠. 일렉트릭 쿼드로폴 모드도 나오고 마그네틱하게 쿼드로폴 모드도 나오게 돼서 얘네들이 산란의 어떤 독특한 특성, 독특한 스펙트럼을 보입니다. 보통 자연계 물질에서 마그네틱 리스폰스는 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노 구조화를 시키면 마그네틱 리스폰스가 잘 나오죠. 그래서 앞서서 메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렉트릭 다이폴 레저넌스만 나오는데 이런 굴절률이 높은 반도체 입자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틱 리스폰스도 나오게 되고 이를 대량으로 균일하게 각각의 입자에서 균일한 색이 나오죠. 균일한 색이 나옵니다. 나오게 합성을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대단히 유니폼해요. 입자 합성이 되는. 케미컬하게 합성이 된 입자는 대단히 유니폼하고 균일하고 표면이 매끈해서 이런 다이폴 혹은 쿼드로폴의 공진 하모닉 오실레이션에 의해서 나오는 산란의 세기가 대단히 균일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금나노 입자의 산란 스펙트럼이거든요. 요 실험입니다. 실험. 보시는 것처럼 이 기판을 다른 데 두고서 각각을 찍어보면 대단히 균일하게 나옵니다. 이게 리소그래피로도 나노 입자를 이렇게 이제 패터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은 표면이 울퉁불퉁해요. 보통 PR에 리소그래피를 하고서 메탈을 증착을 한 다음에 리프트오프 공정을 하면은 메탈 패터닝이 나오기는 하는데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며 패턴에 의해서 패턴화에 의해서 형성된 나노 입자들도 그렇게 균일하지 않습니다. S인 같은 걸로 보면은 균일하고 예쁘긴 한데요. 굉장히 인덱스로 보면은 그렇게 균일하지 않아서 산란 스펙트럼이 이렇게 균일하게 절대 안 나와요. 반도체 입자, 셀레늄 같은 반도체 입자도 보시는 것처럼 균일하죠. 기판에 상관없이 산란 스펙트럼이 균일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펙트럼이고요. 오른쪽 데이터는 입자 개수당 파장대별로 산란의 세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마치 컨투어 맵처럼 본 건데 대단히 균일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리소그래피 방법으로는 이렇게 균일한 어떤 산란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산란 스펙트럼이 균일하게 나왔다는 거는 입자 개개인별로 하모닉 오실레이션이 상당히 균일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콜로이드에는. 또 하나는 콜로이드가 화학적으로 합성이 되다 보니까 용액 내의 분산을 잘 시킬 수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용액 내에 분산되어 있는 몰레큘들하고 이 공진기, 나노입자, 레저네이터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유용하게 쉽게 유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센서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이 원리가.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모던 옵틱스, 현재 모던 사회에서 세계에서만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마이클 패러데이가 아주 오래전에 1857년에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근대 모던 타임 때 쓰여졌던 논문들을 그 머신러닝으로 이렇게 컬러 이미지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이클 패러데이가 이미 오래전에 금나노 입자가 분산된 용액에서 왜 이런 색깔이 보이는지를 잘 이해를 해서 논문을 발표를 했었어요. 이게 산란과 흡수 때문이고, 나노 입자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기장이 오게 되면, 파동 형태로 오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분리가 되고 얘가 왔다 갔다 하는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산란을 하는데, 이 산란할 때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이 산란되는 정도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 몰레큘들이 이렇게 있는데, 몰레큘들이 뭐 가까이 있냐 떨어져 있냐, 그 다음에 어떤 농도로 분산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하모닉 오실레이션이 바뀌고 이 결과인 산란 스펙트럼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 DNA가 얼마 있는 정도에 따라서 골드 나노 입자, 금 나노 입자 각각이 갖고 있는 산란 스펙트럼이 쉬프트를 조금씩 하거든요. 이거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공진에 의해서 하모닉 오실레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파가 산란될 때 이 에너지가 주변의 몰레큘들한테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트랜스퍼 시킵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즈 서페이스 플라즈몬 레저넌스라고 금나노 입자가 이렇게 하모닉 오실레이션 하는 과정을 부릅니다. 로컬라이즈 서페이스 플라즈몬 레저넌스에 의해서 주변에 빛이 얼마나 세지냐, 요 정도에 따라서 이 공진하는 파장대가 바뀌는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세면은 몰레큘 주변에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너지를 더 많이 잃고 더 장파장대로 공진하는 파장이 바뀝니다. 요 스펙트럼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분자가 이 물질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센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콜로이드라는 플랫폼, 나노파티클이라는 플랫폼은 리소그래피와 다르게 용액 내에 잘 분산을 시킬 수 있고, 다량의 콜로이드 입자들이 플루이드에 잘 분산되어 있는 분자들하고 인터랙션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분자 센싱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리소그래피로 나노파티클 같은 거를 패터닝을 하면은 플랫한 기판 위에 고정된 형태로만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용매에 분산된 형태로 둘 때가 입자들하고 분자들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여주는 거죠. 요런 장점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냅두면은 자기들끼리 조립이 돼서 구조체를 형성을 합니다. 이거를 국문으로는 자가 조립, 영어로는 셀프 어셈블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두 가지 종류의 나노 입자를 가만히 잘 두면, 연력학적인 조건을 잘 맞춰주면 엔탈피 칸 리덕션이 엔트로피 로스보다 커지면서 자기 스스로 셀프 어셈블리가 돼서 격자를 이렇게 크리스탈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요런 3차원 구조체는 통상 일반적인 리소그래피로는 구현이 대단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포토리소그래피를 생각을 해보시면 대개 그런 일반적인 전통적인 리소그래피는 2차원 면에 구조화시키는데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패턴에 대한 빛을 내려쬐고 선택적으로 포토레지스트 반응을 유도해서 구조화를 시키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3차원 된 격차를 형성을 하려면 그렇게 2차원 패턴화를 시킨 다음에 그렇게 얻어진 2차원 패턴을 원하는 3차원 구조가 될 때까지 스태킹을 해야 돼요. 하세월이 걸리겠죠. 근데 셀프 어셈블리, 콜로이드 입자의 셀프 어셈블리를 이용을 하면 빠르게는 수분 내에, 길어도 수시간 내에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결정을 형성을 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꼬마 어린 아이들도 할 수가 있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지 않아요. 클린룸 같은 그냥 일반 웹 실험실에서의 벤치탑 컨디션에서도 연력학 조건을 맞춰주면 그냥 됩니다. 그리고 메타옵틱스를 하는 관점에서는 레저네이터와 레저네이터, 그러니까 그 공진 효과를 일으키는 유닛과 유닛 사이의 간격도 중요해질 수가 있거든요. 특정 물성을 위해서는 유닛과 유닛 사이의 간격이 매우 작아야 됩니다. 어쩔 때는 수 나노여야 돼요. 근데 수 나노 갭을 갖는 어떤 유닛들을 이렇게 어레이화 시키는 거는 현재 EUV 리소그래피라도 쉽지 않습니다. EUV 리소그래피라도 5나노 이하로 3나노 이하로 현재 수준에서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물론 앞으로는 기술 개발이 될 거지만 근데 이렇게 입자들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냅두게 되면 이렇게 격자화, 스트럭처화가 되면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1나노, 2나노 이 수준까지도 제어가 돼요. 이런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로이드라는 게 어떤 구조화시키는 방법의 편의성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구조화의 성능적인 측면, 그러니까 3천 구조화, 그 다음에 나노갭을 대면적에 얻어내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점을 갖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싸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지 투 크리스탈라이제이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어떤 구조화 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문질러도 돼요. 나노 입자를 가루처럼 뿌려놓고 이렇게 문질르면은 일리스턴스 컬러가 무지죠. 무지개 컬러가. 앞서서는 그냥 뿌연 허연 가루였잖아요. 문질러도 이렇게 구조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허연 가루가 일리스턴스 컬러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4인치 웨이퍼에도 손쉽게 되고요. 요거의 스로풋은 일렉트론 빔 리소그래피, 여기 제가 써놓은 거 EBL보다 대략 한 10만 배 정도 빠른 거예요. 가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마지막으로 왜 콜로이드냐? 이게 메탈 나노 입자를 매우 정교하게 모양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화학법이 대단히 많이 발전을 해서 예전에 안 됐던 그 입자 합성이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구형이라든가 육면체라든가 팔면체 같은 비교적 심플한 다면체 입자만 형성을 했습니다. 다면체 입자. 이거를 저희가 폴리헤드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요 폴리헤드라, 이 면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근데 면에 굉장히 소피스티케이티드한 이 모양을 새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카이럴리티를 갖고 있는 이런 모양들을 새길 수가 있는데 얘는 이 합성된 골드 나노 파티클 표면에 카이럴리티를 갖고 있는 어떤 단백질, 프로테인, 아미노액시드 요 입자들을 붙여놓고 한 번 더 골드를 합성을 시키게 되면 골드 아이온들이 환원이 되고 아이온들이 요거의 카이럴리티를 따라서 추가 성장을 합니다. 이거를 시드 그로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미리 합성된 입자를 씨앗으로 써서 추가로 골드 나노 입자를 성장시킨다는 건데 이 분자의 카이럴리티에 따라서 이렇게 정교한 모양의 제어가 가능하고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팩터인 카이럴리티를 증폭시킬 수가 있어요. 왜 빛이 이제 어떤 대개 이제 빛이 파동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선형의 폴라라이제이션, 리니어 폴라라이제이션만 표현을 하는데 얘를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앵귤러 모멘텀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이게 여러 군데 굉장히 중요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요게 대략 한 150에서 180 나노 정도 파티클 전체 크기가. 그러면 여기 새겨진 카이럴리티의 갭, 요 모양의 해상도는 적게는 수나노에서 많게는 수십 나노. 그러니까 대개 한 10나노, 20나노 수준의 해상도로
이런 모양을 입자 하나 표면 안에 3차원적으로 다 새길 수가 있는 거예요. 리소그래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콜로이드만의 어떤 다양한 장점을 제공을 해줄 수 있고, 얘를 잘 옵틱스 쪽으로 이용을 하면 기존에 불가능했던 나노 옵틱스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거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콜로이드에 분산된 입자 혹은 입자들의 모임 자체들을 하나의 인디비듀얼 스캐터로 볼 수 있고, 얘네로부터 로컬라이즈된 국부적인 어떤 반응을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얘의 어떤 공진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연계의 어떤 우리 내추럴 아톰 몰레큘로 구성이 돼 있는 물질에서 얻을 수 없는 극한의 물성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티피셜 미디움의 아톰이라고 해서 메타 아톰 혹은 메타 몰레큘로 불러요. 그리고 얘네들이 모여있는 물질을 메타 물질 이렇게 부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연적으로 냅두면은 이렇게 구조화가 된다고 했죠. 혹은 아까 뭐 손으로 문지르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기제학을 통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럼 얘는 메타 머티리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어떤 극한으로 자연계 물질로는 얻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극한의 광합물성을 유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빛과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다양한 응용들, 에너지 응용, 광전자 응용을 다 혁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빛을 많이 흡수하려면 굴절률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자연계에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굴절률의 한계는 대략 한 4에서 4.5 정도이거든요. 공기가 1이고 고분자나 물 같은 게 한 1.5에서 1.6 혹은 1.4 혹은 1.3 요 정도이고, 메탈 옥사이드가 2 초반입니다. 예, 지르코늄 옥사이드, 뭐 타이타늄 옥사이드 이런 게.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굴절률의 어퍼 리밋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게 2점 후반에서 4.5거든요. 이게 그만큼 자연계 물질은 빛을 흡수할 수가 있는데, 이런 메타 물질을 쓰게 되면 한 6, 그리고 6을 넘어서 한 10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태양전지처럼 태양 에너지, 태양 빛을 수확해서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소자들을 혁신시킬 수가 있는 거죠. 혹은 뭐 앞서서 그 마이클 패러데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면 분자 센싱을 잘할 수 있다 소개해드렸잖아요. 저희가 어떤 물질의 특성을 파악할 때는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아톰의 어떤 종류, 배열을 직접 보고서 파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대부분은 분광학을 통해서 하죠. 분광학이 뭡니까?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기반하고 빛의 에너지 혹은 빛의 파장대별로 물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통해서 어떤 물질인지를 우리가 분석해내는 걸 분광학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센서들이 이런 분광학에 기반하고 있어요. 근데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어떤 극한 영역으로 붙일 수 있으면 그런 분광, 센싱도 혁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말고도 뭐 비선형성이라든지 더 추가가 돼야 되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여기 리스트업이 된 세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일렉트릭 퍼미티비티, 그러니까 빛의 전기장 성분과 얼마나 물질이 잘 상호작용하는지. 얘는 요 빛의 전기장 성분과 폴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매개가 돼서 입실론, 일렉트릭 퍼미티비티로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는 마그네틱 퍼미어빌리티입니다. 마그네틱 필드가 왔을 때 마그네티제이션이 얼마나 되는 정도, 그거를 이제 이렇게 뮤로 표현을 하고, 흔히 이 루트에다가 입실론하고 뮤를 곱한 거를 넣어준 게 우리가 아는 그 굴절률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당연하게도 전기장과 자기장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되는 정도로 우리가 굴절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죠. 빛이 와서 물질하고 많이 상호작용을 한다면, 일렉트리컬하게 마그네틱하게 더 상호작용을 잘하면 할수록
빛이 많이 꺾이겠죠. 혹은 빛의 속도가 물질 내에서 느려지겠죠. 그게 이제 굴절률이 올라가는 걸로 표현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잠깐 얘기해 드렸던 카이럴리티입니다. 빛의 앵귤러 모멘텀. 빛이 이렇게 온다고 치면 리니어 폴라라이제이션만 이렇게 올 때가 있기도 하지만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앵귤러 모멘텀을 가질 때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돌아가냐가 이제 카이럴리티로 표현이 되는데 얘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요게 이 필드가 있고 이렇게 이에 컬을 하니까 얘는 마그네틱 성분이거든요. 요것도 마그네틱 성분에 컬을 하니까 이 일렉트릭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릭과 마그네틱이 원래는 이렇게 오소고널 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오소고널티를 깨주면 앵귤러 모멘텀을 부여할 수 있는데 얘 역시 중요해요. 요거를 옵티컬 카이럴리티라고 부르는데 요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슬라이드로 다시 와서 파티클 하나가 있으면은 이렇게 다이폴러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산란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입자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어떤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제어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스텝와이즈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노 입자가 있으면 이렇게 다이폴러 오실레이션을 해서 산란되는 거를 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는 자료이고요. 80나노 정도 되는 골드 나노 입자가 있을 때 이렇게 산란돼서 나갑니다. 얘가 이제 다이폴이 형성이 돼서 왔다 갔다 해서 나가니까 일렉트릭 다이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메탈 나노 입자 하나가 이런 일렉트릭 리스폰스를 다이폴러 오실레이션을 통해서 증폭시킬 수 있는 레저네이터라는 거예요. 다이폴러 레저네이터이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폴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형성이 됐을 때 얼마나 이 폴들을 잘 형성시킬 수 있느냐, 요 정도에 의해서 이가 반응을 더 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입시론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 메탈 나노 입자가 요 역할을 하는 거죠. 공진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탈 나노 입자 주변에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요 주변의 빛의 환경보다 더 강하게 빛이 증폭이 될 수가 있어요. 요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요 반대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공진이 일렉트릭 다이폴라 레저넌스, 공진이 일어나는 파장대에서 폴라라이저빌리티가 증가하게 되고, 폴라라이저빌리티가 증가하니까 P가 증가하니까 자연스럽게 입실론이 증가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굴절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 파장이고요. 볼륨 프랙션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플루이드 미디움에 나노 입자 요게 몇 볼륨 프랙션으로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나노 입자만 물의 분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물의 굴절률이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물은 굴절률이 그냥 물일 때는 1.33 정도 있거든요. 근데 나노 입자를 분산을 하게 되면 1.9까지, 예를 들어서 10 볼륨 프랙션일 때는 공진이 일어나는 파장대에서 최대 1.9까지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나노 입자라는 페인트를 물에 잘 그냥 분산하면은 페인트의 굴절률이 높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입자 하나만 있을 때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개 있을 때. 그럼 보시는 것처럼 다이폴라 레저넌스가 일어나고 이 효과들이 입자 사이들끼리 중첩이 되고 간섭을 해서 효과가 더 증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효과를 금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가령 여기 금나노 입자가 있죠. 금나노 입자를 금나노 거울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평평한. 그리고 보통 화학적으로 합성이 된 금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 골드 나노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한 1, 2나노 정도로 유기 리간드들이 둘러싸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합성된 금나노 입자를 그냥 플랫한 골드 미러 위에 올리게 되면 여기 이 사이가 한 1, 2나노 정도 나노갭을 가지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빛이 왔을 때 금나노 입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폴을 형성을 하죠. 죄송합니다.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다이폴이 형성이 되죠.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때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기가 1, 2나노 정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유전체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밑에 미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러에 이 미러 이미지가 생겨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생기겠죠. 근데 둘 사이는 유전체, 유기물질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캐패시터와 같이 형성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형성이 되는데 둘은 사실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고 싶은데 1, 2나노로 떨어져 있어요. 계속 만나고는 싶어요. 그럼 여기에 계속 차지가 쌓이는 거예요. 축전기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캐패시티브 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강하게 차지들이 계속 모이면서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응축이 되고 집중이 되고 모이게 됩니다. 빛이 강하게 국소 면적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용을 하면 폴라라이저빌리티를 한 번 더 증폭시킬 수가 있어요. 커플링 효과에 의해서. 그러면 입실론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빛을 굉장히 작은 공간에 집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입자니까 둥근 입자니까 입자랑 요 밑에 미러 사이는 포인트 컨택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점으로 만나고 있죠. 이 점에 빛을 굉장히 강하게 가둘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빛의 볼륨이 분자만큼 작아지고, 이거 제가 어떤 분자를 표현을 한 건데요. 이 분자와 빛과의 상호작용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얘는 물론 보시는 것처럼 입자와 입자의 어떤 상호작용을 유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위에 입자에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형성이 됐고 밑에 입자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마치 입자와 입자의 상호작용처럼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개 이제 금나노 입자를 파는 금나노 입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논문들에서 우리는 어느 업체에서 파는 동그란 입자를 스페리컬 입자를 샀어요. 그걸 이용해서 실험을 했어요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입자를 사서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입자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산란들이 다 다른 색을 띠고 있죠. 스펙트럼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파장이고요, 지금은. 위에가 입자 하나하나의 개수입니다. 우리가 분광을 한. 여기서 나오는 산란 시그널을 보면, 파장대별로 산란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면, 좀 제각각이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균일하게 합성을 하기 위해서 지난 수년간 많은 노력을 했고요, 정말.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합성법은 이래요. 그래서 라들은 잘 합성이 되고, 이게 왜 어렵냐면요. 보통 골드 나노 입자 합성은 골드 아이온을 환원을 시킨 다음에 그럼 원자가 되겠죠. 골드 아톰이 되고 얘네들을 결정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골드 아톰이 결정화될 때는 폴리헤드럴하게 이렇게 면을 형성하면서 결정화를 시키는 게 표면 에너지를 낮출 수 있어서 연력학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냅두면은 그냥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골드 나노 로드를 합성을 잘 하고요. 얘는 표면 에너지를 잘 제어하면은 균일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약간 리디큘러스하게 들리시겠지만 골드 아이온을 넣어주게 되면 아직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현상학적으로 요 끝만 파먹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그랗게 돼요.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다면체로 형성을 하고 팁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다면체를 형성한 다음에 다시 골드 아이온을 넣어주고 깎아냅니다. 그리고 얘를 가지고 다시 다면체로 성장을 시키면 굉장히 균일하게 합성이 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이게 마치 이제 뾰족한 연필을 갈아서 몽당 연필을 만드는 건데 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동그랗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균일하게 합성을 할 수가 있었고 앞서 보여드린 자료처럼 산란이 잘 되는 균일하게 되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알아낸 거는 이런 골든 입자에 눈사람처럼 굴절률이 큰 반도체 입자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빛이 여기에 더 잘 모일 수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방법대로 합성을 한 입자이고요. 보시게 되면 그냥 골드로 올렸을 때보다 이렇게 반도체 입자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두게 되면 훨씬 더 빛이 강하게 산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에 모이는 빛의 세기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분자를 탁 갖다 대면
요때보다 요때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왜냐면 더 많은 에너지가 응축돼 있고 주변 몰레큘의 에너지를 더 잘 줄 수가 있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보통의 이제 스펙트로스코피 분광법은 그게 이제 서큘러 다이크로이즘이든 FTIR이든 라만이든 뭐든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하는데 보통 몰레큘들은 1나노미터 이하이죠. 되게 작죠, 당연히. 프로테인처럼 되게 거대 분자라 하더라도 되게 10나노를 잘 안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분광에 쓰이는 사용하는 빛은 UV에서 비저블 IR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대략 200에서 300나노미터의 파장을 갖고 있는 거죠. 얘는 400에서 한 750나노 그 이상. 그러면 이 어떤 스케일의 미스매치에 의해서 파장과 분자의 크기의 미스매치에 의해서 파장을 람다로 표현하는데 전혀 다르죠. 그래서 빛 자체가 이 분자 하나에 대해서 흡수되는 양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이 일반 자연계에 있는 뭐 원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분자도 대단히 작습니다. 근데 되게 분광을 어떻게 하냐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서큘러 다이크로이즘 같은 경우에는 좌원평광, 우원평광의 어떤 물질의 흡수되는 차이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거든요. 이게 서큘러 다이크로이즘인데 요게 차이가 많이 날수록 분자가 갖고 있는 킬할성이 다르게 잘 분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흡수 계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장과 분자 크기의 스케일 미스매치에 의해서 워낙 작아요. 워낙 작기 때문에 되게 이 센싱을 하기 위해서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높여주기 위해서 분자 개수를 늘리거나 혹은 광경로를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략 한 1cm 정도 되는 광경로를 2개 해서 이렇게 벌키한 디바이스로 분광을 하거나 혹은 분자 개수를 늘려주죠. 근데 얘는 반대로 이제 센싱의 민감도와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얘가 주어진 상태에서 흡수 개수를 매우 높일 수 있다면은 낮은 분자 개수에서도 센싱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센싱의 센시티비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어떤 분자체의 센싱의 민감도를 높여는 게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겪어서 잘 압니다. 그죠? 되게 이게 센싱의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뭐를 했냐면 코 속에서 유전자를 따다가 유전자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걔를 PCR로 증폭을 해가지고 저희가 분광을 했죠. 감염 여부를 판단을 했죠. 그러려면 수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는 간단한 진단 키트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것도 민감도가 상당히 낮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얘가 낮은 상태에서도 센싱이 잘 되게 하려면 얘를 높여야 되는 거고 얘를 높이려면 여기 스케일 미스매치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빛을 굉장히 분자 수준의 크기로 스퀴즈 줄여서 응축을 잘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게 이 다이폴라 레저넌스에 의한 공진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필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가지고 공진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티클 주변에 빛이 굉장히 크게 모일 수가 있고 만약에 원하는 센싱하고자 하는 분자 근처에 와서 이 강하게 에너지가 된 요 모인 거를 줄 수가 있으면 이 공진의 특성이 바뀌게 돼서 공진의 스펙트럼이 바뀌게 되고 이걸로 우리가 센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분자 수준의 크기로 빛을 얼마나 잘 모으냐 이게 되게 관건이고요. 되게 이제 분자 이 메탈 나노 입자의 공진에 의한 이 분광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빛을 모이는 걸 Localized Surface Plasma Resonance라고 해서 LSPR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근데 저희는 요걸 넘어서 에너지를 주면은 이 분자도 마이너스 플러스 형성이 돼서 이 분자 내에서 떨려서 산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다시 여기에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정확하게는 몰레큘러 백 액션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 에너지 트랜스퍼를 넘어서. 그리고 이 몰레큘러 백 액션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파티클의 공진 특성이 크게 변하게 되고 변하는 정도로 우리가
어떤 센싱을 하는 거고, 변하는 정도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요 근처에 빛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로 판단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분자를 어떻게 공진기에 잘 갖다 대냐, 그쵸? 예를 들어서 저희가 레저네이터가 여기 있는데 분자들이 그냥 막 떨어져 있으면 센싱의 민감도가 떨어지죠. 얘네들을 빛이 잘 모일 수 있는 요 영역에 어떻게 잘 갖다 두냐, 요게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분자들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몰레큘러 그래버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쓰는 거는 DNA 오리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여기 DNA 이중 나선들이거든요. 이중 나선 하나를 이렇게 실린더로 모사를 해서 요거를 이어 붙여주면은 대규모 DNA 나노 구조체가 형성이 되고, 이거를 마치 종이를 접어서 만든다고 해서 DNA 오리가미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저희가 설계한 DNA 오리가미의 풀아톰 몰레큘러 다이나믹스 결과이고요. 설계한 대로 저희가 잘 DNA 나노 구조체를 얻어낸 것을 확인을 했고, 여기 표면에 이렇게 싱글 스트랜드 DNA를 달면 얘랑 컴플리멘터리 바인딩을 할 수 있는 몰레큘을 달아주고, 얘가 마치 여기 상부적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 딱 와서 다킹을 하게 돼요.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다킹을 합니다. 레졸루션이 2에서 2.5나노미터로 굉장히 좋아요. EUV 리소그래피보다 좋은 거죠. 그러면 원하는 위치에 수 나노미터 해상도로 원하는 개수의 분자를 배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요게 이제 저희 고대 융합대학원에 있는 AFM으로 찍은 이미지고요. 여기 포폴드 잘 보이시죠? 최근에 이제 파크 시스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요 이미지를 조금 더 잘 얻어내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파크 시스템에 있는 AFM으로 얻은 건데, 그 보시게 되면 듀플렉스의 어떤 노드까지도 잘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DNA 구조체, 나노 구조체를 설계를 하고 원하는 설계대로 잘 얻어낼 수 있다 이고요. 얘를 앞서 보여드린 시트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3차원 형태로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배럴 형태로 얻어내고, 요거를 하나의 단분자 모노모로 봐서 얘를 이어 붙이기도 할 수가 있어서 좀 큰 스케일로도 만들 수 있고, 요런 거 보여드릴 때마다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정말 이게 균일하냐, 이거는 이미지 처리를 하나도 안 한 그대로의 TM 이미지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모두 똑같은 배럴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대단히 균일한 방법이고 디터미니스틱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앞서 제가 강조 드렸던 것처럼 이들 표면에 저희가 몰레큘러 그래버를 달면은 원하는 분자를 원하는 위치 개수의 자유자재로 배열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한 1000개 정도 형광 에미터들을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자유도로 배열을 하고, 이거를 슈퍼레졸루션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로 찍은 거예요. 여기 한 120나노 정도, 100나노 안 됩니다. 잘 나오죠. 그리고 얘네들도 대단히 균일해요. 그래서 랜덤하게 줄 지어서 세워놓으면은 보시는 것처럼 대단히 균일하게 모든 형광체들이 원하는 위치에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 오리감이라는 게 분자를 원하는 개수만큼 원하는 위치에 배열할 수 있는 몰레큘러 빵판, 몰레큘러 브레드 같은 역할을 상당히 잘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포토리소그래피 같은 포토리소그래피를 위시로 한 어떠한 반도체 공정으로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DNA 오리가미 표면에 예를 들어서 여기와 여기에 형광체를 하나를 갖다 두고 싶다 해서 저희가 실제로 슈퍼 레졸루션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로 찍으면은 형광체 하나하나 이렇게 잘 보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공진기를 만들면, 나노 파티클, 콜로이드 기반에서 빛을 잘 모을 수 있는 레저네이터를 만들면 원하는 위치에 센싱하고자 하는 분자를 잘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 공진기, 그다음에 플랫한 골드만 있을 때 센싱하고자 하는 분자를 올려놓고 라만 시그널을 보면 훨씬 더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굉장히 크게 좋아집니다. 굉장히 크게 좋아집니다. 또 뭐 나노 입자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 이런 배럴 형태의 DNA를 오리가미를 둔 다음에 분자를 여기다 둬서 저희가 이 공진의 스펙트럼이 바뀌는 정도만 확인을 해봤는데,
그냥 이제 골드만 있을 때, 그 다음에 골드 두 개를 줘서 여기 캐패시티브 커플링에서 빛을 더 잘 모을 수 있을 때 비교해보면 훨씬 더 잘 빛이 모여서 에너지가 트랜스퍼가 돼가지고 산란이 원래 잘 돼야 되는데 산란되는 에너지를 센싱하고자 하는 분자에 잘 줘서 이렇게 훅 떨어지는, 그래서 실험적으로 잘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빛을 잘 모을 수 있는 레저너이터를 콜로이드로 잘 할 수 있고, 용액내에 하기 때문에 분자들과의 상호작용도 잘 유도할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분자를 원하는 위치에 배열을 해서 위치를 해서 공진기가 빛을 잘 모으는 그 핫스팟에 잘 넣을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로컬라이즈된 콜로이드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비자연적으로 높였고, 뭐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도 높여서 센싱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컬렉티브하게 어떤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유도를 하면 어떤 게 좋을까, 요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령 인디비듀얼하게 입주어가 있을 때는 하나만 다이폴러 레저넌스를 하는데, 얘네들을 잘 모아주고, 잘 모아줬을 때 갭을 수 나노로 작게 해서 캐패시티브 커플링을 극대화시키면 집단적으로 일렉트릭 다이폴러 레저넌스가 일어나는 게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폴라라이제이션이 전혀 없이 커질 수가 있고, 입실론이 매우 매우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일렉트릭 다이폴들끼리 커플링을 컬렉티브하게 할 때 캐패시턴스, 캐패시티브 커플링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물질이 주어지고, 가령 실버 나노 큐브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 사이즈가 뭐 50나노로 정해져 있다면, 갭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예를 들어 8나노에서 1나노로 줄어들게 되면 이 사이에 빛이 모이는 정도, 전기적 공진에 의해서 모이는 정도 훨씬 커져요. 캐패시티브 커플링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나노 큐브, 나노 파티클, 콜로이드 하나하나를 잘 얻어내는 것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노 갭을 수나노로 잘 유지하면서 대면적으로 잘 얻어내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갭이 8에서 1나노로 줄게 되면 얻어낼 수 있는 입실론이 여기 곱하기 10의 2승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10의 2승 요렇게 커져요. 보통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굴절률이 입실론 뮤고, 뮤가 고정되어 있다고 치면 입실론 루트가 굴절률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대략 4라고 했죠. 그러면은 입실론의 어퍼 리밋 한 16 정도, 되게 20 안 넘습니다. 근데 실버 나노 큐브가 few 나노미터 갭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입실론이 여기가 100이니까 300, 500 이렇게 극단적으로 커지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이론적으로 본 수치 해석 결과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태양전지에 들어가면 어떨까? 얘가 페로브스카이트 솔라셀이고요. 페로브스카이트 솔라셀, 배어한 페로브스카이트 솔라셀의 굴절률은 요 가시광 대역 혹은 태양광 스펙트럼에서 대략 2에서 2.5 정도 돼요. 근데 이런 나노 파티클, 메탈 나노 파티클, 지금은 이제 알루미늄 나노 파티클로 본 건데, 알루미늄 나노 파티클을 넣고 갭을 줄이면 줄일수록 굴절률이 2.5를 넘어서 5, 6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빛의 흡수가 올라가게 되고, 빛을 더 많이 흡수하니까 커런트가 올라가게 되고, 당연히 파워 컨버전 이피션시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물질을 가지고 태양전지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연력학적인 한계율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굴절률을 높이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앞서서는 이제 분자 센싱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에너지 공학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런 메탈 나노 파티클들을 few 나노미터 갭을 갖도록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것도 셀프 어셈블리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드화를 두고서 연력학적으로 열 에너지를 충분히 주게 되면 랜덤하게 돼 있던 게 스스로 자가 배열이 되죠. 연력학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자가 조립, 자가 배열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노 큐브를 화학적으로 잘 합성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한 다음에 물하고 오일 계면에다 두면 나노 입자가 여기 가운데 2차원 면에 굉장히 모여요. 그 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스스로 배열이 됩니다. 이걸 기판에 쿵 찍어서 보면은 배열이 돼 있죠.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잘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논문을 발표한 게 3년 전이거든요. 이때는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저기 약간 덜 배열돼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굴절률을 높이는 데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한 6.4 정도 당시 얻었고요. 이게 굴절률이 한 6.4 정도면 당시의 월드 레코드였습니다. 가시광 대역에서. 옵티컬 대역에서. 그리고 IR 대역에서도 보통 실리콘 같은 게 요 정도 얻는데 보다 많이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훨씬 더 잘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잘해가지고 어떤 디펙트 같은 게 훨씬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월드 레코드인데 10 정도 얻어내고 있어요. 이 가시광하고 NIR을 포함한 옵티컬 프리퀀시 대회에서 두 자릿수 굴절률은 저희가 세계 최초로 얻어낸 상황이고요.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폴라라이제이션을 극단으로 올려서 폴라라이제이션을 굉장히 키울 수가 있었고 입실론을 매우 키워서 굴절을 매우 높였어요. 근데 지금은 빛의 앵귤러 모멘텀을 다룬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분자 센싱에 응용하는데 좀 제한이 있습니다. 분자들은 이 카이럴리티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케미컬 컴포넌트가 지금 보시는 두 화합물이 같아요. 같은데 배열만 다릅니다. 이게 L폼과 D폼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고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배열로 되어 있어요. 케미컬 컴포넌트는 모두가 같은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카이럴리티에 따라서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하나는 레몬 향이 나고 하나는 오렌지 향이 나는데 이런 향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어떤 생명체들은 카이럴리티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어떤 물질을 인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백질들은 이런 특정 카이럴리티를 갖기 때문에 리세터 프로테인, 그러니까 세포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들은 카이럴리티가 맞아야만 인지를 해서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이제 바이올로지에서 대단히 크리티컬한 팩터가 되겠죠. 그리고 약을 합성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L폼을 갖고 있으면은 진짜 약이 되는데 D폼이 되면은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했던 요 방법, 요 원리대로라면 그냥 빛이 세기만 하면 되지 앵귤러 모멘텀에는 텀은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빛의 앵귤러 모멘텀을 부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 폼을 갖고 있으면 이쪽으로 돌아가는 편광이 이 폼을 갖고 있으면 이쪽으로 돌아가는 편광이 어떤 더 잘 흡수를 하고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더 잘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분자랑 빛이랑 일단 상호작용을 잘 하게 하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얘를 분자 수준의 크기로 빛을 잘 스퀴즈 해야 되면서 동시에 앵귤러 모멘텀을 부여해야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앵귤러 모멘텀을 어떻게 부여를 할까? 그래서 제가 요 슬라이드를 갖고 왔고 제가 요거를 앵귤러 모멘텀을 설명을 할 때 자주 씁니다. 이게 보시면은 저게 뭐지? 싶으시죠? 요게 보통 미케닉스에서 혹은 다이나믹스에서 많이 배우는 이제 텐서 매트릭스예요. 텐서 매트릭스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아고널, 그러니까 오프 다이아고널 방향이 있는데 요 방향으로는 노멀 스텔스가 되고요. 요 방향은 쉐어인데 요게 서로 시메트릭합니다. 대개 이제 텐서로 스텔스를 기술할 때 서브스크립트 두 개를 쓰죠. 하나는 힘이 작용하는 면의 방향, 다른 하나는 힘의 방향. 두 가지 방향을 표현을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텐서를 쓰는 건데 요 방향으로 서로 시메트릭하다는 거는 타우니까 이게 이제 쉐어란 뜻이고 시그마는 이제 노멀이란 뜻인데 요게 x, y가 있고 y, x가 있으면 요거 서로 시메트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돌리는 거라면 다른 하나 이쪽 방향으로 돌리는 거고 이 두 개가 같다는 거는 앵귤러 모멘텀이 컨저베이션 된다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폼을 수학적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64년도에 수학자였던 리프킨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앵귤러 컨저베이션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서도 성립할 수 있음을 수학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고 여기 2에 컬을 치니까 이거는 마그네틱 성분이 되는 거고, 마그네틱 성분에 컬을 치니까 얘는 일렉트릭 성분이 되는 거고, 얘는 마그네틱 성분이 돼 있어서 이게 다수로 연결이 됐죠. 요 폼이 어떤 특정 값을 만족을 하더라. 그리고 이게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인데 이걸 수학적으로 입증을 합니다. 당시에 이 물리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딕테이션을 못했어요. 그냥 수학적으로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이 일렉트로마그네티즘에서도 성립을 하고, 그랬을 때 요 식이 유도가 된다는 것까지는 수학적으로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옵티컬 카이럴리티, 빛이 갖고 있는 카이럴리티의 정도라고 밝혀지게 되고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 값이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E 닷과 H 성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얘기는 원래 빛에서는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가 서로 오소고널하죠. 그러니까 이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옵티컬 카이럴리티를 부여를 하려면 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E 성분하고 H 성분이 서로 디페이지가 되면 오소고널리티가 깨지게 되면서 돌아가는 형태의 앵귤러 모멘텀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본인도 사실은 이 논문의 중요성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남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이테이션이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되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사이테이션이 올라가죠. 뭔가 일어났던 거죠. 2010년 전후로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시오리에서 새로운 컨저베이션 로를 발견을 했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 로라는 뜻이고요. 2010년도에 이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그 하버드 케미스트리에 죄송합니다. 하버드 케미스트리에 아담 코엔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리프킨이 유도했던 그 수식 드라이빙 하는 과정을 다시 들여다봤더니, 이 값이 봤더니 앵귤러 모멘텀을 부여가 된 빛의 어떤 옵티컬 카이럴리티, 빛의 앵귤러 모멘텀의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E 스타 H 닷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 이미지너리 파트가 뭐를 의미하냐면 E와 H의 디페이지 되는 페이지 차이, 베타가 페이지 차이입니다. 페이지 차이가 있을 때 요게 나오는 정도, 그게 바로 옵티컬 카이럴리티이다. 페이지 디퍼런스. 그러니까 E랑 H가 잘 유도가 되고 증폭이 된 상태에서 둘 사이의 페이지 차이만 유도를 하게 되면 빛의 앵귤러 모멘텀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대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공진기를 보면은 리니어한 빛이 와서 얘의 다이폴라 레저넌스를 유도를 하고 E를 증폭을 시켰죠. 근데 H에 대한 반응은 되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 물리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잘 떠올려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죄송합니다. 마그네틱 성분을 부여를 하려면 정기적 성분을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렌츠 법칙,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이런 거. 그래야지 이 마그네틱 성분을, 빛의 마그네틱 필드를 빛과 물질 사이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할 수 있고, 이걸 우리가 마그네티즘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수치 해석을 간단하게 해보면요, 요거는 지금 일렉트릭 다이폴만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파 이렇게 나가죠. 앞서 본 것처럼 맥스웰 이퀘이션 첫 번째 이퀘이션 같이. 근데 얘의 이제 마그네틱 성분을 유도를 하려면 지금처럼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그네틱 성분을 부여를 하게 되면, 그리고 디페이지를 시키게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가 중요한 겁니다. 이 마그네티제이션이. 예. 근데 되게 이제 나노 입자, 금나노 입자 하나만 가지고는 마그네티즘이 잘 안 나오거든요. 물론 반도체 입자 하나에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보면, 벤젠링 보면, NMR 스터디 할 때 보면 이렇게 돌릴 때 스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렉트론이
루프를 형성하면서 돌고 그 수직인 방향으로 마그네티즘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몰레큘은 우리가 분광에 쓰이는 UV나 비저블이나 NIR, IR 대역의 빛에서보다 훨씬 작으니까 우리가 이제 분광에 쓰이는 빛의 파장대에서는 마그네슘 잘 유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큰 분자, 아티피셜 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 40나노 정도 되는 금나노 입자를 DNA 오리가미 쓰면은 예를 들어 요런 모양의 DNA 오리가미에 금나노 입자를 이렇게 배열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마치 벤젠링처럼 큰 벤젠링처럼 옵티컬 프리퀀시에서 마그네티즘을 이렇게 빛을 돌려서 잘 낼 수 있는 벤젠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리가미 이렇게 생겼고 얘를 이용을 해서 벤젠린과 같은 분자를 만들 수도 있고요. 나프탈렌을 모사한 메타 분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얘는 마그네티즘이 이렇게 반대로 나오거든요. 링에서 서로 요 방향이죠. 요 방향, 요 방향. 이걸 엔티페로 마그네티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세계 최초로 산란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요. 마그네티즘을 잘 낼 수 있는 거죠. 또 요렇게 이제 라드 두 개를 철길 모양의 DNA 오리가미 위에서 위아래로 어셈블리를 하게 되면 카이럴리티를 부여할 수가 있고 이걸 철길처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옵티컬 카이럴리티가 요 라드 두 개 사이에서 잘 증폭이 되고 응축이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어레이로 기찻길처럼 만들면은 쭉 이어서 나올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카이럴리티를 갖고 있는 분자가 오게 되면은 분광 특성을 좋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요거를 저희가 연구를 할 때는 얘를 이렇게 이어붙여서 많이 만들면은 카이럴리티가 더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 이제 카이럴리티를 이제 서큘러 다이크로이즘 분광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얘는 분자랑 다르게 나노 입자로 좀 크니까 요 가시광 대역에서 좌평광, 우평광으로 들어가는 빛의 흡수도가 달라지거든요. 이걸 통해서 저희 카이럴리티를 보는데 얘가 처음에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파티클레이트 된 레저네이터의 경우에 얘가 레저넌스가 이어지고 레저넌스 이어지고 레저넌스 이어지면서 이렇게 가면서 계속 에너지를 잃어버립니다. 이걸 저희가 캐스케이티드 로드 이펙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절된 형태로 입자를 만들고 카이럴리티를 부여를 하고 여기서 E뿐만 아니라 H를 잘 유도를 해서 커플링을 시켜서 빛의 옵티컬 카이럴리티를 부여하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그 벤치마크된 연구들을 비교를 해보면 그게 두드러지거든요. 여기 이제 G 팩터라는 거는 디스메트릭 팩터라고 해가지고 좌평광, 우원평광 사이에서의 반응의 차이 정도, 그러니까 카이럴리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파티클레이트된 카이럴 메타 분자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DNA 오리가미 표면에서 이렇게 파티클들을 나선 형태로 L폼, D폼 이렇게 나눠서 어셈블리 한 건데 이게 10-2승 오더에서 G팩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연속적으로 카이럴리티가 이렇게 잘 매끈하게 형성된 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G팩터가 10-1승 오더로 나옵니다.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쪽으로 연구를 했었는데 저희 이제 서울대 재료공학부의 남기태 교수님을 통해서 이 입자를 접하게 되면서 이게 훨씬 좋다는 걸 알게 되고 이쪽 방향보다 이쪽 방향을 더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옵티컬 카이럴리티가 이 헬리코이드, 이걸 헬리코이드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희가 요 컨티뉴어스한 카이럴 모폴로지를 갖고 있는 입자에서 확인을 해보면 상당히 세게 나와요. 여기 이제 옵티컬 카이럴리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좌원평광, 우원평광의 방향에 해당이 되는 옵티컬 카이럴리티가 이 파티클 주변에서 상당히 잘 모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렉트릭 다이폴라 레전스 뿐만 아니라 마그네틱 다이폴라 레전스 같이 나오고 서로 오소고널리티가 깨지면서 앵귤러 모멘텀을 갖는 빛이 주변에 강하게 모이는 겁니다. 이걸 최근에 이제 니어필드 스터디를 해서 실험적으로도 실증을 지금 서울대 김미영 교수님하고 같이 잘 한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파티클 하나에서의 원자가 어떻게 잘 배열되어 있는지를 엑스레이 분광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게 입자가 이렇게 카이럴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인이 걸리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골드 아톰의 국부적인 분포가 바뀌게 되고 이로부터 저희가 광학적으로 예측을 할 때 보다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음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옵티컬 카이럴리티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다 정교하게 지금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얘는 여전히 로컬한 리스폰스거든요. 로컬라이즈 서페이스 플라즈먼 레저넌스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데 옵티컬 카이럴리티 세기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파티클 주변에 세게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좌원평강, 우원평강이 해당되는 방향의 옵티컬 카이럴리티가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분포를 한다는 거죠. 입자 주변에. 사실 그냥 옵티컬 카이럴리티가 아니라 이 필드 세지는 것만 보더라도 LSPR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 주변에 조금 헤테로지니어스합니다. 그 얘긴즉슨 빛이 여기 세지는데 몰레큘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랑 다르게 반응을 해서 시그널의 릴라이어빌리티를 좀 낮춘다는 거죠. 얘를 어떻게 하면 좀 균일하게 할 수 있을까? 이 해답을 여기서 찾으려고 했어요. 컬렉티브하게 모션을 유도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헬리코이드를 이렇게 레틱스를 형성을 하게 되면 여기 하나하나에서 일렉트릭 마그네틱 다이폴이 각각 컬렉티브하게 작용을 해서 블로우 웨이브를 여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결정 방향으로 빛이 어떤 가이디드된 모드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했고 T 모드가 진짜 독특하게 나오고 특정한 모멘텀에서 둘이 하이브리드 하면서 빛의 앵귤러 모멘텀이 부여가 돼서 헬리코이드 하나에서 다이폴이 돌아가는 스피닝 형태가 집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폴이 집단적으로 돌아가면서 옵티컬 카이럴리티를 파티클 하나하나에서 굉장히 균일하면서도 같은 핸드드니스, 좌우원평강이면 좌우원평강, 우우원평강이면 우우원평강 하나에만 잘 반응할 수 있도록 극단적으로 키울 수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컬렉티브하게 어떤 옵티컬 카이럴리티, 스피닝 다이폴이 공진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 광대역에서는 세계 최초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옵티컬 헬리시티가 균일하냐, 헬리코이드 어레이 표면에서 매우 균일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리코이드 어레이의 표면에서는 한쪽 방향, 그 아래에서는 그 반대 방향이 굉장히 균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로컬라이즈된 모드보다 컬렉티브 레저넌스한 모드에서 걸리는 이 옵티컬 카이럴리티를 보면 일단 세기 자체도 훨씬 크고 방향도 한쪽 방향으로 훨씬 균일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LSPR에서 나오는 스퀴즈 되면서도 앵귤러 모멘텀을 갖고 있는 빛의 공간적인 분포가 상당히 헤테로지니어스하고 이를 센싱에 이용했을 때도 시그널 릴라이빌리티를 담보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훨씬 더 균일하고 강하게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센싱했던 원리로 다시 돌아가면 한쪽 방향으로만 센 빛을 옵티컬 카이럴리티를 세게 유도를 할 수 있고 이 에너지를 여기에 주고 다시 얘네가 몰레큘 백 액션을 해서 레저네이터가 갖고 있는 공진의 어떤 분광 특성을 바꾸게 되고 이로부터 저희가 분자를 매우 잘 센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앞선 거랑 다르게 빛 세기의 방향성이 부여가 됐습니다. 이 앵귤러 모멘텀의 방향, 돌아가는 방향이고 이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카이럴리티가 없는 레저네이터를 쓰면 이 몰레큘러 백 액션에 의한 분광이 바뀌는 게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요. 근데 만약에 카이럴리티 분자를 이렇게 근처에 갔다 오게 되면 이게 카운터 방향으로 분자의 카이럴리티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시프트가 되면서 스펙트럼이 바뀌는 정도가 훨씬 더 센시티브해져요. 그리고 그 정도는 옵티컬 카이럴리티에 의존을 합니다.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카운터 시프트 해주는 정도가 커지게 되고 분자에 의해서 스펙트럴 피처, 즉 이 카이럴 공진기들이 갖고 있는 옵티컬 카이럴리티가 흔들리는 정도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센싱을 잘할 수가 있게 되고요. LSPR 같은 경우에 분자가 없을 때 그리고 있을 때 스펙트럼 시프트 하는 정도가 약하죠. 근데 컬렉티브 레저넌스가 일어날 때는 훨씬 더 도드러지게 나타나서 얘를 실제로 저희가 콜로이덜 어셈블리, 셀프 어셈블리를 통해서 합성된 헬리코이드를 디자인한
매트리스에 잘 어레이화 시킬 수 있는 걸 확인을 했고, 저희가 유도했던 가이디드 모드가 실험적으로 잘 나오는 것도 분광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CD 기반의 분광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실제로 이 만든 어레이를 마이크로 플루이딕 칩에 직접을 했고요. 마이크로 플루이딕 칩은 되게 소프트 리소그래피로 만듭니다. 그래서 카이럴리티를 갖고 있는 분자를 흘려주면서 센싱을 했어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L폼과 D폼 다른 카이럴리티를 갖고 있는 분자를 흘려주면서 어느 농도일 때 스펙트럼이 잘 바뀌냐 이걸 봤고, 솔루션 상태에서 저희가 피코몰까지 센시티비티가 좋아지는 걸, 특히 마이크로 RNA가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 시대를 거치면서 저희가 이 중요성을 더 잘 알게 됐는데요. 이게 피코몰 수준까지 센싱을 할 수 있는 걸 확인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용액 상태로 라이브로 어떤 센싱하는 소자에서는 월드 레코드인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콜로이드 기반한 나노옵틱스가 이전에 리소그래피 기반한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제공하지 못했던 나노옵티컬한 엔지니어링 사이언스가 가능하게 해줄 수 있고, 이게 단순한 아카데믹한 큐리오시티를 넘어서 태양전지 같은 에너지구만,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이 톡에서 주로 설명을 드린 분자 센싱과 같은 어떤 진단공학에서도 매우 매우 유용할 수 있음을 입증을 했습니다. 예, 이런 콜로이달 나노옵틱스를 제가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고요. 물론 저 혼자 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카이럴 나노 입자를 특히 뭐 콜로이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연구들을 할 수 있는 영감은 이제 이 남기태 교수님, 서울대 재료공학부의 남기태 교수님과 협업을 통해서 지난 한 5년간의 협업을 통해서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펀더멘탈한 이해에 대한 깊이를 이 고려대학교 물리학과의 박규환 교수님과의 어떤 인터랙션을 통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입자를 보다 더 잘 형상을 이해하고 구조를 잘 이해하는데, 이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의 김미영 교수님,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물리학과의 김현정 교수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드시 감사해야 될 친구가 이제 지금 저희 랩 1기인데요. 저희 랩 1기 박사인데 현재 지금 한양대 응용물리학과에 최근 부임을 한 허지혁 교수. 이 친구가 이제 대단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박사과정이 이문지 학생이 큰 기여를 했음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스트업에 대한 펀딩 소스를 통해서 제가 연구를 잘 할 수 있었고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요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저한테 컨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